신화, 선한 힘과 악한 힘 사이의 붉은 형.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는 편지라고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여느 때보다 길게 느껴진 학교 수업 때문에 소피는 온종일 지루했다. 쉬는 시간에 요룬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하려고 애썼다. 요룬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숲으로 함께 캠핑을 가자고 했다. 그리고 이제 소피는 다시 우편함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소피는 제일 먼저 멕시코 소인이 찍힌 편지를 열어보았다. 아빠가 보낸 카드가 든 작은 편지 봉투였다. 아빠는 고양이 몹시 그립다는 내용과 1등 항해사와 체스를 두어 처음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적어보냈다. 그 밖에도 겨울 휴가가 끝날 때 가져간 20kg이나 되는 책을 거의 다 읽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편함에는 소피의 이름이 적힌 갈색 편지 봉투도 있었다. 소피는 가방과 다른 우편물을 집안에 들여다 놓고 동굴로 달려갔다. 소피는 더 많아진 여러 장의 타이핑한 편지지들을 봉투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다. 신화의 세계상. 소피야 안녕. 우린 나눌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철학이란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에서 생겨난 아주 새로운 사고방식이야. 그전에는 여러 종교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해 주었지. 그러한 종교적 설명이 대대로 이어져 신화에 이르게 되었어. 신화란 삶이 왜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신들의 이야기야. 수천 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철학 문제에 관한 신화적 해석이 번창했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그저 신화적 해석에만 의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려 했지. 초기 철학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신화적 세계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야 해. 가까운 북유럽 신화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볼게.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지. 망치를 든 토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기독교가 노르웨이에 들어오기 전 북유럽 사람들은 토르 신이 순념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믿었어. 그가 망치를 휘두르면 천둥과 번개가 친다고 말이야. 천둥을 뜻하는 토르대는 원래 토르가 쿵쾅거리는 소리에서 유래해. 천둥을 뜻하는 스웨덴어 오스카란 단어는 원래 오스 아카로 하늘을 나는 신들의 행렬을 뜻하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이면 비가 오게 마련이지. 이것은 바이킹 시대의 농부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 그래서 토르신은 결실의 신으로 찬양을 받았지. 비는 왜 올까 하는 물음에 토르신이 망치를 휘두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바로 신화적 해석이야. 그래서 비가 오면 들판의 곡식이 자라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러나 들판의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치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어. 어떻든 농부들은 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 게다가 사람들 모두 토르신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토르신은 북유럽의 가장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어. 토르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전 세계 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바이킹족은 그들이 사는 세계를 끊임없이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는 섬으로 생각했어. 그들은 그곳을 미드가르드라고 불렀어. 이 단어는 한가운데에 놓인 나라를 의미하지. 미드가르드에는 신들의 고향인 오스가르드도 있었어. 미드가르드의 바깥에 우트가르드가 있었고 이곳에는 항상 비열한 속임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위험한 트롤들이 살고 있었어. 우리는 그런 사악한 트롤들을 혼돈의 힘으로 불렀지. 북유럽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도 선한 힘과 악한 힘 사이의 균형이 불안정하다고 느꼈어. 트롤들이 미드가르드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은 결실의 여신 프레이야를 유괴하는 것뿐이었어. 트롤들이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들판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여자들은 아기를 갖지 못했어.
따라서 선한 신들이 트롤들을 제압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지. 이때 토르신도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 토르신의 망치는 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혼돈이라는 위험한 힘에 맞서 싸우는 무기이기도 했거든. 망치는 토르신에게 거의 무한한 힘을 주었어. 예를 들면 토르신은 망치를 던져서 트롤들을 죽일 수 있었어. 토르신은 망치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 그 망치는 던지면 부메랑처럼 그에게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이러한 설명은 어떻게 자연현생이 일어나며 선과 악 사이에 왜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지를 신화적으로 풀이한 거야. 하지만 그저 설명에 그치지는 않아. 인간은 가뭄이나 돌림병과 같은 재앙의 위협을 받을 때 신이 이 일에 나서주기를 그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직접 악을 물리치려고 싸움에 가담했어. 여러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말이지. 제물을 바치는 것은 고대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였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신의 힘을 더 북돋우는 것을 뜻해. 예를 들면 인간은 신들의 힘을 강하게 붙돋아 혼돈을 제압하도록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 그럴 때면 동물이 제물로 쓰였지. 토르 신에게는 대부분 순념소를 바쳤을 거야. 오딘 신에겐 때로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는 트림스크 베다 시에 나오는 대목이야. 어느 날 토르 신이 잠을 자다 깨어보니 자기 망치가 없어진 거야. 너무 화가 치밀어서 두 손은 물론이고 수염까지 파르르 떨렸지. 토르 신은 신하인 로키를 데리고 프레이야 여신에게 가서 날개를 빌리지. 그걸 로키에게 달아주고 요툰하임으로 날아가 트롤들이 망치를 훔쳐갔는지 알아보라고 했어. 로키는 요툰하임으로 가서는 훔친 토르신의 망치를 훔쳐서 지하 13km나 되는 깊은 곳에 묻어두고 껄껄 웃고 있는 트롤의 왕 트림과 마주쳤지. 트림은 뻔뻔스럽게도 프레이야 여신이 나와 결혼해주면 그 망치를 되돌려주겠다 라고 말했어. 잘 따라오고 있지 소피야? 착한 신들은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인질극을 맞닥뜨리게 된 거야. 지금 착한 신들의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가 트롤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 거지. 트롤들이 토르신의 망치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한 그들은 신과 인간 세계를 지배할 모든 힘을 가진 셈이었어. 또 망치와 프레이야 여신을 교환하자고 요구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어. 신들이 만물을 보호하는 결실의 여신인 프레이야 여신을 내준다면 들판의 풀은 모조리 시들고 신과 인간들도 죽을 테니까 말이야.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팽팽한 긴장 상태였지. 위험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런던이나 파리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테러 집단을 연상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신화는 로키가 오스가르드로 돌아오는 대목으로 이어져. 로키는 프레이야 여신에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트롤과 결혼해야 되니까 신부치장을 하도록 요청하지. 프레이야 여신은 만일 트롤과 결혼을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아마 남자에게 반해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노발대발했어. 그때 헤임달 신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헤임달 신은 토르신을 신부로 변장시키자고 제안했어. 신들은 토르신이 여자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틀어 올리고 가슴에 돌을 매달았단다. 물론 토르신이 이런 생각을 썩 내켜하진 않았지만 신들이 망치를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받아들였어. 마침내 신들은 토르신을 신부로 변장시켰지. 로키는 신부 들러리로 꾸몄어. 이제 로키가 말했어. 자 그럼 우리 두 여인네들은 트롤에게 가봅시다. 이를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토르신과 로키를 신들의 반테러 특공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여자로 변장하고 트롤의 근거지로 숨어 들어가 토르신의 망치를 되찾으려는 신들의 파견대였지. 토르신과 로키가 요트나임에 도착하자마자 트롤들은 당장 결혼식을 치를 채비를 갖추었어. 그런데 결혼식에서 신부로 변장한 토르신이 황소 1마리와 연어 8마리를 먹어치우고 맥주 3통을 벌컥벌컥 들이켰지. 트롤의 왕 트림은 이런 신부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해. 하마터면 변장한 반테르 특공대의 정체가 드러날 뻔했어. 하지만 로키가 프레이야 여신이 요트나임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노라고 둘러대어 신부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트롤의 왕 트림이 신부에게 입을 맞추려고 면사포를 걷어 올렸을 때 트림 왕은 토르신의 강한 눈빛에 질겁해 뒤로 주춤했어. 이번에도 로키는 위기에 빠진 신부를 구해주었지. 로키는 신부가 결혼에 대한 기쁨에 들떠 일주일 넘게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어. 트림 왕은 드디어 망치를 가져다가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 무릎 위에 올려놓으려고 명령했지. 토르시는 무릎 위에 망치가 놓이자 몹시 좋아서 웃음을 터뜨렸어. 먼저 트리망을 죽이고 다음으론 요트나임에 있는 나머지 트로들은 모조리 없애버렸어. 이렇게 해서 끔찍한 인질극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지. 신들의 배트맨 혹은 제임스 본드 격인 토르시는 다시 한번 사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돼. 소피야, 신화 이야기는 이 정도로 충분히 한 것 같아. 그럼 그 신화가 우리에게 정말로 얘기해 주려는 건 뭘까? 그저 장난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 테니까. 이러한 신화도 무언가 설명하려는 거야. 여기서 가능한 뜻을 헤아려 보면 이런 거야. 나라에 가뭄이 들면 사람들에게는 왜 비가 오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혹시 트롤들이 토르신의 망치를 훔쳐간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또 이러한 신화는 계절 변화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어. 즉 겨울에는 토르신의 망치가 요투나임에 있어서 자연은 죽은 상태지. 하지만 토르는 그 망치를 봄에 되찾게 돼. 바로 이런 식으로 신화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은 정도의 설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에 직접 개입하려고 했지. 바로 신화와 관계가 있는 다양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말이야. 가뭄이나 흉작일 때 신화 내용을 담은 연극을 공연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쩌면 요괴에게서 망치를 되찾기 위해 마을 장정 한 사람을 뽑아서 아카스에 돌을 매달아 신부로 변장시켰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옛사람들은 비가 오고 들판에 곡식이 여물게 하기 위해 직접 무언가를 실행한 거지. 자연이 진행되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 신화를 각색한 많은 사례를 전 세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잠깐 북유럽의 신화 세계를 살펴보았지만 그 밖에도 토르신과 오디신, 프레이신과 프레이아 여신, 호드신과 발더신, 그리고 또 수많은 다른 신들에 관한 셀 수 없이 많은 신화들이 있어. 철학자들이 이리저리 헤집고 수석거리기 전부터 이런 신화는 이미 전 세계에 존재했어. 최초로 철학이 생겨났을 때 그리스 사람들도 신화적 세계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지. 그중 아주 일부만 언급해보면 제우스와 아폴론, 헤라와 디오니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헤라클레스와 헤파이스토스가 있지. 기원전 700년경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구전되던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을 글로 옮겼는데 이것은 아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어. 신화가 기록 형태로 남게 되자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토론을 벌이게 된 것이지.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호메로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과 너무 유사하다고 비판했어. 실제로 신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기적이라면 믿지 못할 대상들이었어. 신화란 단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상 처음 언급한 셈이지. 우리는 신화를 비판한 예를 기원전 570년경 태어난 철학자 크세노파네스에서 찾을 수 있어. 크세노파네스는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신을 창조해냈다고 여겨 이렇게 말했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인간은 신도 인간처럼 태어나고 옷을 입으며 인간의 형상과 목소리를 지녔다고 상상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코가 납작한 흑인이라고 상상했고 트라키아 지방 사람들은 푸른 눈에 빨간 머리의 신들을 생각해냈다. 암소와 말 그리고 사자에게도 손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인간처럼 창작을 할 수 있었다면 말은 말과 같은 신의 모습을, 암소는 암소처럼 생긴 신의 모습을 그려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와 식민지였던 이탈리아 남부, 소아시아 등지에 많은 도시 국가를 세웠어. 이곳에서는 노예가 모든 육체 노동을 도맡았기 때문에 자유시민이 정치와 문화에 전념할 수 있었어. 이러한 생활 조건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지.
바로 각 개인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사회를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거야. 또 이런 방법으로 각 개인은 꼭 전례한 신화에 의지하지 않고 철학적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지. 우리는 이때부터 바로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경험과 합리성에 근거하는 사고로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목표는 자연의 진행 과정에 관한 자연스러운 해설이었어. 소피는 넓은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모두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무엇보다도 소피가 자연사 책에서 읽은 얘기들을 읽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만약 소피가 자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정원에서 자랐다면 과연 어떻게 봄을 체험했을까? 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일까? 하는 물음에 어떤 설명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왜 눈이 녹아 없어지고 왜 하늘에서 태양이 뜨는지 이런 의문을 풀어줄 만한 어떤 해석을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 소피는 분명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고 곧 이야기를 짓기 시작했다. 겨울은 이 나라를 얼음주먹으로 콱 움켜쥐었어요. 사악한 무리아트가 아름다운 시키타 공주님을 추운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용감한 브라바토 왕자님이 와서 공주님을 구해주었어요. 시키타 공주님은 매우 기뻐하며 지하 감옥에서 지은 노래를 부르며 초원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땅과 나무들은 너무 감동한 나머지 모든 눈이 녹아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나 태양이 하늘에서 비춰주었기에 눈물이 곧 말랐답니다. 새들은 시키타 공주님의 노래를 따라 불렀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키타 공주님이 금발머리를 풀어내리자 몇 가닥의 곱슬머리가 땅에 떨어져 이내 들판에 백합이 되었답니다. 소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계절 변화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없었더라면 소피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소피가 깨달은 점은 사람들에겐 항상 자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설명 없이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학이 존재하지 않던 그 옛날 사람들은 신화를 지어낸 것이다.